안녕하세요. 웅달의 하루 공부의 웅달입니다. 오늘은 피터 자이안의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세계와 무질서, 인구 감소의 쓰나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탈세계화, 무질서, 인구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탈세계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되었고 많은 탈세계화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탈세계화가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그런 국가로서의 역할을 버리기 시작하면서예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블록화 경제, 새로운 패권 전쟁 이러한 것들이 다 이 탈세계화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권력의 패권의 공백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지배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류를 뭐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게 하는 그런 요소예요. 왜냐하면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생산을 하더라도 소비를 해줄 주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도 정부도 그런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 속에서는 무역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최소화하고 무역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을 받아줄 미래 세대가 없다. 그래서 이 피터 자이아는요, 붕괴하는 세계로 말을 하고 있고요.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미디어나 유튜브 등에서 많이 거론이 돼가지고, 한 번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지정학에 대해서 한번 단어를 정의해 봤어요. 우측 하단에 보이는 어휘력 사전을 출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휘력 사전, 마이노트 200 어휘력 사전을 통해서 이 지정학의 개념을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노트를 펼치면, 어휘력 사전을 펼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개념 정의를 써보았습니다. 오늘의 어휘, 지정학, 이렇게 제가 썼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보았는가, 출처를 적었습니다.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에서, 그리고 저자는 피터 자이안. 그리고 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이 원문장, 이 책에서 가져왔어요. 책에 저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내가 신뢰하는 지정학과 인구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세계 경제 구조의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니까 피터 자이안 교수님은, 박사님은 이 지정학과 인구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로 세계 경제 구조를 예측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장에서 이제 지정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이 이 문장 내에서 개념을 제가 이해한 바를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사전을 찾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리와 정치를 함께 보는 학문. 지리와 정치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학문.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고 다른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치 현상과 지리적 조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그러면서 예시를 드는데 나치, 그 독일 나치 그걸 말하는 건데요. 세계대전 때 영토 확장 전략으로 이 지정학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의 정의와 저 사전의 정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저는 이 사전을 내용을 적어보면서 더 분명하게 이 지정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자, 보면은 정치 현상과 지리적 조건이잖아요. 그 지리적 조건이라는 거는 뭔가 약간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선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 현상은 인간이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간의 다이나믹스, 역동성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정하게 갖고 있던 개념이 더 폭넓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으로 돌아가서 이 책의 핵심 내용 한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핵심 내용 한 가지, 이것입니다. 왜 탈세계와 무질서가 발생했는가 이거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39년, 1945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 그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대독 선전포고를 해요. 유럽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쉽사리 결말이 저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미국의 참전으로 이 세계대전이 종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세계 체제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냉전 체제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냉전 체제가 뭐냐? 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동맹국들의 두 세력으로 나눠서 이제 긴장 관계에 들어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동맹국들을 모으는 거예요. 미국이 물론 강력하긴 했지만 혼자서 이 러시아의 소련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스스로 동맹국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계 바다를 내가 순찰해 주겠다. 그리고 모든 상선들, 그죠? 교역, 거래하는 그런 상선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계 전쟁으로 모든 시장들이 황폐화가 되었잖아요. 그 말은 시장이 무너지면 삶이 굉장히 궁핍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 시장,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은 우리 미국 시장을 개방해 줄 테니, 너희 연합국들의, 동맹국들의 개방해 줄 테니 수출로 빨리 재건을 해라. 엄청나죠? 이런 당근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안보, 국방을 맡아주겠으니 빨리 부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국들, 동맹국에 속한 이런 이제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고 경제와 문화 발전에 힘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자가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유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이 편에 서게 되죠. 이것을 바로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브레튼 우주. 미국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 이러한 당근을 제공한 것이 바로 뉴햄프셔주에 있는 스키 휴양지 브레튼 우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브레튼 우주 체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 시대. 그죠? 미국이 전 해상을 지배하면서 상선을 보유하면서 자유무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말해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재건에 성공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렀는데 이 냉전 체제의 종결이 온 거예요.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동독은 소련, 서독은 미국, 연합국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 베를린 장벽 붕괴가 뭘 상징하느냐? 그쵸. 소련의 장악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소련의 장악력을 잃었다. 자, 냉전 체제가 종결된 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닌가요? 항상 긴장 속에서 일촉즉발의 그죠? 뭔가 자칫 잘못하면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이 두 세력이 한판 붙을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났다. 행복한 일이 아닌가 했는데, 자, 이게 바로 진짜 그 인생이라는 게 세용지마라는 거죠. 이 브레튼 우주 동맹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냉전이 끝났는데 미국이 왜 계속해서 이 동맹국을 위해 비용을 대야 하지? 왜 우리가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면서 그 비용을 다 대야 하지? 그죠?
그 돈을 우리 자국민에게 쓰면, 미국인들에게 쓰면, 미국의 경제를 위해 쓰면 더 잘 살 텐데. 그죠? 그래서 책에서 피터 자이안 박사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주택 융자금을 다 냈는데, 그래서 내 집을 온전히 만들고 났는데, 계속 융자금을 내는 거, 갚는 거라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당근을 세계 각국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1990년대는 호시절이 왔다. 그러니까 잠깐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호시절은 온 거예요. 굵직한 국제 분쟁도 없었고 독일이 통일되었고 유럽이 통일되었고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한국도 들어가죠. 포위를 했고 중국은 자국의 입지를 굳히고 소비재 가격 하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대한 안보 비용을 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인들의 불만이 가중됩니다. 그것이 최근에 몇 년 전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들어보셨죠? 이게 다 연결된 맥락이라는 거예요. 냉전 시대의 안보 환경이 바뀌자 이제 그 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체제가 와해할 위기에 처했고, 즉 세계화가 와해할 위기에 처했고 이미 와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신흥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피터 자이안 교수는 책에서 말합니다. 미국 경제는요, 그래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구, 하나는 지정학, 하나는 인구학인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위치는 여러 세력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 이슈들에 쉽게 연루되지 않고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땅도 크고요. 내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에서 자유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거든요. 젊은 엘리트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기술력도 세계 최고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래도 튼튼한데 문제는 신흥국이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앞에 보면 한국어판 서문을 쓰거든요. 한국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대 경제, 이러한 모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자체로 조달하는 원자재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원자재를 소싱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의 경제, 한국인의 삶을 가능케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국가들의 그런 교역이 자유로워 유리한 거고요. 세계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큰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탈세계화가 진행하면서 어, 이런 교육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인구 구조적으로는 어떤가요? 예, 자본 구조나 노동 생산성 수준 그래서 계속 늙어가고 있다고 하죠. 위기라고 얘기하고요. 최근에 IMF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만 그죠? 거의 유일하게 GDP 예상치가 하향이 됐어요. 한국은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에너지 접근, 물리적인 안보, 안정적인 노동력, 시장과 원자재 접근 이런 게 다 좋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어떤 문제에서든 한국은 이미 가장 심각하게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송, 금융, 에너지, 원자재, 제조업, 농업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속화하며 서로 중첩되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한 세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진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탈세계화로 벌어지는 전 세계의 혼란, 무질서는 곧 한국의 모습이기도 한 거라는 것이죠. 탈세계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사실 희망의 빛을 찾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우선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를 하면서 이 정도 정리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은 질문들을 제 스스로 던지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이 저출산, 그리고 늙어가고 있고 성장도 저성장에 빠졌는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 한국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 제2의 반도체라는
그리고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얻게 되었고, 이 로봇과 인공지능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많이 신경 써야겠다. 우리 산업적으로.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IMF의 최근 경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잖아요.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적인 삶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죠? 이게 바로 이거.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또 미국이 좋다고 하니까 피터 자이안의 말을 제가 온전히 더 수용을 하게 된다면 미국 기업 투자를 조금 더 늘려야겠다. 국민연금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의 혁신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오기를 2차 전지 산업에서 나오기를 더욱더 진심으로 바라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붕괴하는 세계와 인과학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거시적인 질문, 미시적인 질문,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어휘력 사전으로 제가 정리한 지정학이라는 용어, 오늘의 어휘였습니다. 이 어휘는 세상을 보는 창문과 같다. 여러분들도 이 어휘력 사전, 나만의 어휘집을 하나씩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어휘력 사전을 갖고 오프라인 모임도 할 예정이니까 하루 한 10분 정도 투자하면서 오늘은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으로 했지만 다른 책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다른 책을 읽어가면서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분명하게 써보는 습관.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웅다리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